4차 산업혁명 시대 나는 준비된 부모인가? 시각장애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시각장애 아이를 둔 부모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고요. 해결책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주요 목차로는요. 부모의 자녀 사랑의 방향,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각장애 교육의 특수성은 어떠한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점자와 보행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혹시 우리가 가능한가, 도전이 가능한가, 그래서 국가공인 점유학교정사, 그리고 국가공인 보행지도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내가 좋은 부모인가, 한번 준비된 부모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자녀 교육 속도는? 이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 변화 속도에 잘 맞춰서 가고 있는가? 근데 많이 빨라졌죠. 근데 그 변화 속에서 교육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준비된 부모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만날 미래는 지금과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일단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가?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아이가 만날 미래는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한테 부모의 준비 상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아동교육연구소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엄마들 중에 84%가 미래의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이제 특수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는 엄마들도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4%가 미래에 대해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 정도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76%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에 적응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의 엄마들은 미래의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뭔가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 쪽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도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카메라가 연동되어 있어서 뭔가를 보고자 할 때 그 카메라가 보고 그 카메라에서 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돼서 귀로 듣기도 하고 또 원하는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운 이런 그 미래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점자로도 읽거나 아니면 소리로 음성으로 읽거나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약간 안내 로봇 같은 건데요. 이러한 형식으로 안내견이 아니라 안내 로봇을 밀고 다니면서 본인이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피해가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신데 정한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AI 스피커에다가 약 먹을 시간을 안내를 해줘, 아니면은 책을 대신 읽어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대신 읽어주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이런 공학과 함께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각장애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는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가장 이렇게 그 걸음마를 아직도 떼지도 못한 이런 기어다니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성인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어쩌면 이 아이의 그 하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성인이 되고 또 임신을 하고 또 육아도 하고 이제 이런 아이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그 잘 성장을 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 시각장애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어떤 부모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부모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공평한 엄마, 공평한 부모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각장애인 아동들의 부모를 떠나서 부모는 저는 이런 부모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한테만큼은 특별한 엄마, 나한테만큼은 특별한 아빠. 그래서 여기는 편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편애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특수교육과 교수라서 우리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요. 교생 실습 나갈 때 어떤 교생이 되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편애하는 교생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주머니에다가 좀 이렇게 사탕이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작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얘만 불러서 야, 나는 네가 진짜 좋아. 이건 너만 먹어. 이렇게 해서 준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이 학생이 학교로 올 때 너를 쳐다보는, 우리 그 교생 선생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이한테만 이걸 주면 안 된다. 모든 아이한테 주되 정말로 이 아이의 특별한 사탕을 주는 교생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은 어쩌면 장애 아이의 이런 필요함이나 이런 그 특수성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장애 아이를 그냥 너는 그냥 네 알아서 좀 해. 그냥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좀 너가 좀 대신해줘. 나는 얘 때문에 좀 바쁘잖아. 라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장애아이를 키우는 것에도 힘들고 또 비장애 아이는 비장애 아이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걸 제가 아냐면 저희 특수교육과에도 그 장애 아이가 형제자매가 있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이런 아이들이 특수교육과 학생으로 많이 오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장애 자녀를 키우다가 비장애 자녀한테 소홀하게 되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장애 자녀한테들도 사랑을 좀 집중적으로 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어떤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좀 따로 갖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아이한테 내가 특별한 엄마라는 거, 꼭 장애아이한테만 특별한 엄마가 아니라 이런 그 특별함을 주는 이런 엄마가 되라라는 측면에서 제가 편애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골고루 사랑을 줘야 되지만 이 아이 개개인한테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그 자녀 하나하나한테 개인별로 시간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방법 면에서는 일단은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엄마들은 얘가 잘 못 보니까 보는 것이 서툴고 어려우니까 뭔가 많이 만지게 이렇게 이거 만져봐, 이게 뭐 줄이야, 이거 만져봐, 이건 책상이야, 이렇게 해서 뭘 만지게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 까만 이런 그 봉지에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 TV 같은 데 아마 보는 적 있을 겁니다. 까만 주머니 같은데. 근데 손을 넣어서 뭔가 뭉클한 게 느껴지면 이게 살아있는 개는 아닌가, 강아지는 아닌 고양이는 아닌가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손을 딱 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보지 못하고 뭔가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모든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엄마들은 그냥 니는 못 보니까 그냥 만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어쩔 때 안 만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 방법은 어떻게 만지게 하냐면 엄마가 먼저 만지세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만지고 아이가 손 위에서 엄마 손을 느끼게 한 다음에 엄마가 만질 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아이는 엄마가 저렇게 쉽게 만지는 거면 나도 쉽게 만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편하게 만져요. 엄마가 만질 때 이게 반질반질하네, 이게 조금 거칠거칠한데 이게 뾰족한 이런 모서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만져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가 만지게끔 하면 훨씬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만질 때도 엄마가 손을 밑에다가 두고 만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만질 때도 훨씬 안정감 있게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만지라고 그러면 왜 근데 우리 아이는 분명히 안 보여서 궁금할 텐데 저렇게 안 만지려고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아이가 어떤 거에 힘들어하는지 이럴 때 엄마가 잘 관찰하고, 또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엄마가 손을 같이 대줘서 만지게끔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주는 엄마들보다는 지금 왜 그럴까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더 좋은 엄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질문을 많이 던져주고 그걸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미래에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보면은요,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이가 물어보면 탁 답 붙여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생각하게끔 하고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자녀에게 약한 부모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이제 이거 아까 이제 문제에 대한 답하고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발달장애 부모님들 중에 수기 공모전에서 1등을 하신 부모님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엄마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엄마라고 이런 얘기를 듣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나는 사실은 좋은 엄마가 아니라 약간 공주병이 있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엄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전에는 나는 씩씩한 엄마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공주병이 좀 있고 맨날 좀 나약하고 이랬더니 아이가 이상하다, 엄마가 안 도와주네, 내가 혼자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하는 이런 습관들이 생기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나의 나약함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각장애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래요. 얘가 안 보이니까 밥도 잘 못 먹겠지? 얘가 안 보이니까 씻는 거랑 뒤처리하는 거 이런 거 어렵겠지? 어떻게 옷을 개고 어떻게 거기다가 정리를 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내가 다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최근에 이제 어떤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주 똑똑한 아이를 두셨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의 아버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아버님을 좀 만나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갖고 만났었는데요. 왜 만나게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니까 공부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밥 먹는 거 아니면 집안에서 얘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 처리를 다 주변에서 해주니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뒤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변에서 다 해주다 보니 버릇하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주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능력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쩌면 이런 정말 이렇게 성장하기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아도 오히려 참으시고 조금 더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셔서 아이들 스스로가 해내는 이런 모습들 좀 지켜보시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모가 저는 더 좋은 부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예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 선생님으로 이렇게 그 주인공이 돼서 나온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선생님이니까 임용시험도 보고 또 대학도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 타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이고 와서라 내가 해줄게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커피 한 잔 못 타가지고 선배 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조금 이렇게, 저런 것들도 못하나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는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성장을 해서 정말 대학교도 가서 또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음에 이제 얘 그 모습 안에는 들어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서 집안일에 이 아이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부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렇게 바라는 4차 산업시대에 바라는 인간상을 접목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미래를 위해서 자녀랑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먼저 자연을 찾아 버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시각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 뭐 자연을 찾는다, 뭐 숲을 찾는다. 이걸 찾아서 이 아이가 즐길까?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못 보겠지.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보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프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집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어느 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맹학교 유치부에서 수업 참관을 갔는데 자유놀이를 시켰거든요. 선생님이 자유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놀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랑 잠깐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자유놀이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다른 꼬마애랑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5,000원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아라고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뭐 놀잇감도 가지고 오고 또 그 아이랑 뭔가 대화를 하면서 놀고 이럴 줄 알았더니 이 아이의 놀이가 왜 계란이 왔어요? 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노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그냥 누워서 동네에서 지나가는 이런 계란 이런 트럭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가 이 아이의 놀이의 전부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시각장애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저는 더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없다 이런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 간접 경험이라는 게 가능해요. TV에서 뭐 폭포가 나왔다 아니면 바다가 나왔다 숲이 나왔다 솔방울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얘는 충분히 저걸 솔방울이라고 하는구나 저렇게 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를 폭포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각장애 자녀는요 사실은 이거를 정말 가서 폭포물을 맞아보고 솔방울을 숲속에서 소나무 밑에서 향도 맡아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솔방울이 어떤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폭포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이런 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많이 움직이시고 더 많이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함께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 시각장애 자녀들은요, 운동에 있어서 일반 아이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아기 때도 걸음마를 아직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사실은 내가 저기까지 움직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예를 들면 저기에 물병이 있다? 그러면 나 물병을 만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기어간다거나 아니면 성큼성큼 걸어간다거나 이런 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각적인 동기가. 그런데 아무리 저기에 빨간색 물병이 있고 엄마의 이런 화장품 파우치가 있어도 이거는 시각장애 아이한테는 전혀 시각적인 움직임의 동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자녀들은요, 대부분 언제 걷냐면 12개월 전후로 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돼야지만이 걷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어떤 신체 능력이 떨어지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어떤 시각적인 것이 움직임에 대한 동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더 많이 뭔가 소리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좋은 어떤 음식에 냄새를 맡게끔 해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얘가 그걸 향해서 기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걸어가거나 뭔가 잡고 걸어가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막 무슨 농구를 하라, 뭐 축구를 하라, 야구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뭔가 만졌어요. 근데 뭔가 반질반질해요. 근데 엄마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엄마 그거는 약간 차갑지? 이건 유리야. 근데 유리는 잘 깨지기 쉬워. 조심해야 돼. 여기 안에는 유리라고 하는 개념, 유리에 대한 그런 어떤 촉감, 뭐 거칠거칠하지 않고 반들반들하다든지 아니면 차갑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지면서 움직이면서 배우는 것들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노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게끔 하고 만지게끔 하고 그러면서 개념 발달, 언어 발달, 또 언어 발달을 통해서 인지 발달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냐, 제가 이따가 보행 얘기 할 건데요. 이런 보행훈련, 뭐 지팡이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을 기르게 하는 거 왜 필요하냐면 우리 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무래도 많이 쏟습니다. 많이 주게 되고 이 아이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또 주는 것에 대한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반려식물을 키우면 물도 줘야 되지요.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줘야 되죠. 이제 이러면서 아이가 남한테 베푼다라는 거, 누구를 향해서 뭔가 자기 정성을 쏟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어떤 장애를 뒀든 장애가 없든 있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요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아이고 얘가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좀 힘들게 되면 어떡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엄마들이 얘를 요리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뭔가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럴 때 이 아이를 배제시키는 경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 배우는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특히 시각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은 이런 거를 아이가 못할 것이다 아니면 하다가 다칠 것이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더 많이 배제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정말 자기 자긍감이 올라가거든요. 나는 오히려 일반 아이들이 안 하는 것까지 내가 했어. 나는 그것도 할 줄 알아. 나는 이것도 잘하는데 너 그런 거 안 해? 라고 이런 걸 되물어보면서 아이들의 자긍감,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2명의 아이를 어떤 복지관에서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아 존중감을 어떻게 저한테 3시간을 주면서 그래서 뭐 3시간 동안 어떻게 자아 존중감을 높여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얘네들한테 혹시 요리를 시키면 어떨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떡볶이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떡볶이를 이 친구들은 사실은 뭐 칼을 만진 적도 처음이었고 뭐 칼을 만져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묵을 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떡을 썬다거나 이런 것들을 처음 해봤었는데요. 이 처음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도마라는 개념, 칼이라는 개념, 칼을 이렇게 썬다라는 개념,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서 이걸 만든다라는 개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정말 저는 제가 먹었던 떡볶이 중에는 가장 맛있었고요. 또 이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집에 동생 싸가지고 가지고 또 이 복지관의 입구에서 자기를 늘 이렇게 편하게 맞아주셨던 수희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서 칭찬 많이 받고요. 이러면서 정말로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는데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비포 애프터 검사를 자아 존중감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영역이었냐면 나는 내가 장애로 인해서 뭔가 할 수 없을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요리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이 굉장히 확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요리, 청소,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우리 아이를 같이 참여시키는 거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점자로 갑자기 튀었는데요. 이 점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점자를 언제부터 학습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시각장애 교육의 특수성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를 사실은 우리 이제 장애가 없는 비시각장애 아이들의 이런 언어 교육을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일찍 시키시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 가서 시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무슨 수도 약국 하나로 꽃집 이런 거 읽으면서 지나가잖아요, 엄마가.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저 글자를 명확하게는 몰라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대충의 윤곽을 잡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문해력을 시각장애 아이들도 좀 어렸을 때부터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키느냐? 점자를 바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기 집 앞에 문패가 있다. 그럼 문패에 예를 들면 무슨 이름이 적어져 있다. 엄마 아빠 이름이 적어져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가족에 대한 뭐가 적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점자로 표시를 해놓고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글씨에 이 점자가 연결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얘가 아주 좋아하는 무슨 책이 있다. 어떤 똥강아지라고 하는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책 위에다가 점자로 된 라벨지를 붙여가지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한번 손으로 훑어가면서 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직은 점자를 이렇게 기억은 몇 점, 니은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암기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 점자라고 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일찍부터 알려주는 거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자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부모님이 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요, 사실은 점자 자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점자를 다 익혀가지고 이거를 점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공부를 시켰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점자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나 도서관에서나 우리가 요청을 하면 많은 자료를 점자 자료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세상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어쩌면 옛날 부모님들보다 점자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수 있는 게요. 예전에는 이 점자, 이렇게 부모님들 중에도 점역사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점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점역사 자격증을 딸까? 이렇게 해가지고 따서 이제 그걸로 오히려 직업을 갖기도 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로 연결이 되기도 한데요.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점자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점자를 알다 보면 이걸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자격증을 따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직업은 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애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교육과를 나왔는데 특수교육과 나왔을 때 그때 제가 87학번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책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각장애 책이 한국말로 된 책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분이 바라가라고 하는 학자였는데요. 이 학자는 시각장애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책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학자가 되신 이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왕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점자 점역 교정사의 길도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점자, 보행, 또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일상생활, 그 다음에 보조공학, 아까 보조공학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스포츠여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 교육과정 플러스 이러한 교육과정을 덧붙여서 학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이런 것 하게 되니까 집에서도 연결해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직업 관련된 훈련들, 그 다음에 듣기 지도, 자기결정력 지도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요. 자기결정력이 뭐냐? 자기결정력은 이제 우리가 이 자녀는 뭐가 좀 불편하고 힘드니까 많은 경우에 니는 이걸 하는 게 좋아 하면서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안겨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얘는 신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사과 주스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냥 사과 주스 줘버렸어요. 근데 주스 안에는 키위 주스도 있고 뭐 파인애플 주스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엄마가 사과 주스만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스스로가 뭘 결정하는 이런 기회들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력 지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가 뭔가 나는 오늘은 뭐 이렇게 따뜻하니까 좀 얇은 자켓을 입고 싶어. 나는 오늘은 특별히 오렌지 주스가 더 먹고 싶네. 아니면 나는 오늘은 콜라보다는 사이다가 더 땡기는데 라고 하는 것들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선택이잖아요. 저는 오늘 차를 가지고 올까?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갈까? 오늘은 길이 좀 막힐 것 같아. 내가 오는 시간이 딱 퇴근 시간이야. 이러면서 저는 오늘 차를 놓고 전철을 타고 왔거든요. 이제 인생이라는 게 많은 이런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선택의 기회들을 많이 주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성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자 법 때문에라도 우리가 점자에 대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자법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점자 관련된 자료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 교육 그러면 점자 플러스 보행입니다. 그래서 보행에 대한 얘기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보행 그러면 흰지팡이가 연결이 되시죠? 맞아요. 흰지팡이. 근데 이제 흰지팡이를 우리 아이가 쓰게 할까?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면서 어떤 부모님들은 최대한 얘가 남들 눈에는 시각장애인 거를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이 부모님들이 하는 이렇게 가장 안타까운 행동이 어떤 거냐면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유모차에 앉혀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시각장애 아이들 같으면 유모차에 앉아 있지만 소리가 나면 쳐다보면서 저기 저 새소리가 났는데 저런 짹짹 소리가 나는 거가 저 참새한테 나는구나. 저 구구구구 하는 거는 저렇게 저런 좀 큰 새한테 나는구나. 엄마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거 비둘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모차 안에 있지만 얘는 보면서 익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시각장애 아이들은요, 유모차 안에 있게 되면 정말로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뭔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그 소리랑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멀리 기차가 가요. 근데 기차가 가는데 아이는 보는 아이 같으면 쳐다봐요. 엄마 저거 뭐야? 저거는 이렇게 긴 깡통같이 생겼지? 정말 가서 보면 굉장히 큰데 저건 기차라는 거야. 근데 기차가 저런 소리를 내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런 긴 깡통이 연결된 거를 기차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이는 배워요. 근데 비시각장애 아이들은요,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뭔가 소리만 듣고도 알겠지? 라고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연결시켜주는 누군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소리대로 흩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연결시켜주는 부모나 교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더 좋은 거라고 한다면 그런 소리만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연결시켜주는 게 정말로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만질 수 있게끔 해주고 더 많이 지나가게끔. 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러 개가 보여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수기도 보이고요. 청소기도 보이고요. 여기 카메라도 보이고요.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시각장애 아이가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정수기가 있는지, 이렇게 청소기가 있는지, 카메라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여기가 허공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카메라에 산발이를 만졌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수기에 이렇게 구멍을 만졌어요. 그러면서 엄마 여기 정수기인데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게 뭐야? 왼쪽 거는 뜨거운 물 나오는 거고 오른쪽 거는 찬물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움직임이에요. 근데 움직임이 바로 보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각장애 아이한테 얘를 안 시키고 최대한 늦게 시키는 게 좋으냐?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빨리 시키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는요, 언제 그러면 시각장애 아이들한테 지팡이를 주느냐? 정말 빠르게는 18개월, 걷기 시작하면 바로 줘요. 정말 이 아이 몸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지팡이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얘가 아주 즐겁게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요, 지나가다가 이상하네, 여기는 잘 가는데, 지팡이가 잘 가는데 여기 멈추네 하면서 만져봐요. 만져보면 잔디인 거예요. 엄마 이건 왜 그래? 이건 흙인데 이건 왜 그래? 거긴 잔디야. 여긴 모래야. 흙이야. 여기는 아스팔트야. 콘크리트야. 이런 과정. 쟤한테 얼마나 입에서 다양한 길의 조건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정말로 길이라는 게 어떤 건 흙이고 어떤 건 잔디고 어떤 건 콘크리트고 대리석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모차 안에 있다? 절대로 못 배우죠. 그런데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행지도사가 제가 한 10년 정도를 이게 이제 민간 자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자격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걸 제대로 안 배우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뭐가 떨어지냐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연구가 이미 됐어요. 이 보행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취업률, 진학률, 대학교 진학률 이런 게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보행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아이들이 어쩌면 인지 발달, 언어 발달, 개념 발달 그러다 보니까 학력도 좋아지고 학력이 좋아지니까 취업도 잘 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보행을 가르치는 지도사가 이렇게 민간 자격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0년 전서부터 제가 이거를 국가공인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국시각장애연합회랑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로소 이게 국가공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누가 따고 있느냐?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들은 시각장애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지도 알고요. 또 이걸 배우시는 엄마들은 보행이 저렇게 중요한 거고 또 저렇게 잘만 배우면 정말로 이렇게 무리 없이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현재 지점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정말 잘 갈 수 있는 게 보행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언제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또 공부하는 책 이런 것들 주문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각장애 부모님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혹시 내가 지팡이 들고 갔다고 좀 이렇게 저 시각장애냐 뭐 재수없어 이런 얘기 할까봐 되게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쉬쉬하고 숨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정호승님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남의 흉은 사흘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가 남을 욕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건 진짜 사흘밖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건 나의 행복, 그리고 우리 자녀의 행복, 우리 자녀의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게 막 어쩌면 남들이 좀 손가락질 할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혼자 독립적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칭찬 많이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각장애인 만약에 활동 보조인하고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낸 세금을 시각장애인이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만 배우면 혼자서 잘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들이 좀 해본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모님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모님으로서 다져진 어떤 능력을 점역교정사, 그 다음에 보행주도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역량을 강화시키면 더 좋은 부모의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전문가의 모습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제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부모이고요.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좋은 메시지를 우주에 좀 전달을 시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조금 힘들다. 뭔가 조언을 얻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여기 제가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어요. 제 번호를 시각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시각장애를 이렇게 또 유아 쪽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엄마들하고 많이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제가 적지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또 미국에서 제가 교육받으면서 쌓았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